어쨌든 지금 대법관이 앞으로 14명에서 이제 26명으로 12명 증원이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아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난 후에 27년 이후에 이진관 부장판사가 혹시 대법관에 임명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법원의 일종의 그 연공서열 구조 이런 거에 비춰볼 때는 조금 이른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사법개혁의 취지에도 담겨 있기 때문에 뭐 기대를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국민들이 많이 기억하고 또 성원하는 바에 따라서 충분히 뭐 또 대법관으로서 일할 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걸 본인이 보여줬기 때문에 뭐 유력한 후보로 매번 거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조금 전에 말씀 내용은 이것도 역시 댓글 내용인데 최근 그 각종 영상 댓글이 그겁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그걸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이제 조희대 체제에서는 안 되니까. 네, 이게 이제 조희대 이래로 사법부에 너무 많은 실망만 계속 거듭하고 있다가 그 오랜만에 좀 국민들의 속을 풀어주는 판결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로서는 박수를 쳐줄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사람 이런 정도의 수준이 돼야지 대법관으로 자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앞으로의 대법관 인선에서 충분히 고려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4명씩 계속 이제 늘려나간 해마다 4명씩을 추가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그런 의견들이 쌓이면 언젠가는 이진관 부장에게도 기회가 오겠죠. 자, 다음으로는 그 공소 기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소 기각이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인데 최근에 이 공소 기각이 3차례 발생했습니다. 살펴봤더니 먼저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공소 기각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증거 인멸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공소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 번째 김건희 집사 김예성 비리 혐의에 대해서 역시 법원이 공소 기각을 했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공소 기각을 내놓으니까 조만간 종합특검이 굉장히 부담을 가질 거 아니냐 뭐 그런 말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죠. 이제 조금만 어긋나면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공소기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2차 특검은 어떤 일을 하는 건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2차 특검의 기소에 대해서 공소기각할 여지는 지금처럼 그렇게 방치되지는 않을 거고요. 또 지금 공소기각된 사안들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또 공소를 다시 제기하면 되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기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 이제 더 추가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기소가 돼서 또 재판 받을 수 있기를 엄히 단죄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안에서는 이렇게 공소권 남용도 쉽게 인정하고 공소기각도 남발하는 법원이 왜 그동안에 그 검찰의 어거지 수사와 억지 기소에 따른 그 재판에 대해서는 왜 그토록 신중했는지 이 점도 꼭 한번 짚어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왜 사람에 따라서 특히 또 권력을 가졌던 자의 그런 위치에 따라서 왜 법원의 시선과 판결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지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기억이 나는데 전에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법원을 보면 영장 자판기가 같다. 검찰이 기소하는 걸 모두 다 영장을 발부한다. 그랬던 법원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다른 체제에 지금 법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계실 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사법부가 적용하는 법은 10,000명한테만 평등한 것 같다. 5천만 국민 중에 만 명한테만 평등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고 그 얘기를 하신 지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지났거든요. 근데도 지금 이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사법부의 현실을 지금 다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김건희 특검과는 무관하지만 지난번에 그 곽상도 전 의원 그 아들 50억 뇌물에 대해서 무죄가 났고 그리고 또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도 공소 기각이 됐잖아요.
이때도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공통점으로 희한하게 나오는 게 이 검사가 묻어 있다고 해야 되나? 남편이 검사였거나 아버지가 검사였거나 검사가 직접 저질렀거나 이런 범죄에 대해서 이게 유독 많잖아요. 예,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럴까? 예. 이 사람들의 보통 일종의 패밀리 의식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의 판결들이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법부가 지금 얼마나 처참한 현실 속에 있고 얼마나 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불쾌합니다만은 더 심각한 거는 이렇게 사법부의 불신이 쌓이게 되면 결국 민주주의가 그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정 능력이나 반성하는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저 우리 법그릇은 지키는 데에 전념하겠다. 밥그릇을 건드리는 거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태도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9월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오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5달 만에 다시 이루어지느냐라고 국민들의 관심이 컸는데 장동혁 대표가 갑자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말 같지 않으시죠? 우리 정청래 대표가 지적을 했던데 자기가 하자 그러놓고 자기가 불참하고 이런 게 어딨냐? 그러니까 그만큼 저 당의 수준이 그렇게 천박하다는 거고 대통령이 아니 그 여야 지도자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고 함께 의논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이 때는 전혀 없었던 일들을 대통령이 지금 앞서서 계속 이렇게 제안을 하시고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소위 극우 아스팔트 내란 지지 세력들이 반발을 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떨쳐내지 못하고 저렇게 하는 모습, 저렇게 무례한 행동을 보이는 모습. 이게 저 당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자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저기는 여전히 내란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정당이고 윤호개인 외에는 내세울 만한 모토가 없는 정당이고 집단이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다름 아닌 그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이었잖아요. 이거는 국민적 차원에서라도 예의에 맞지 않는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2시간 전에 돌연 이게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매우 무례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하고도 무슨 할 말이 있을지 다음에 또 대통령한테 무슨 면담을 요청하고 뭐 회담을 하자고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진짜 뻔뻔하고 염치 없는 걸 넘어서서 정말 무례하고 형편없는 집단입니다. 진짜로 이런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대한민국의 제1야당으로 두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의 불행이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혹시 이재명 대통령과의 1대1 면담을 원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런 거였다면 오히려 이번에 참석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민주당 대표와 함께 뵙지만은 나중에 꼭 1대1 소위 영수회담을 허락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회담을 거부하면서도 불참을 통보하면서도 그런 식의 의사를 뭐 명백하게 보인 적도 없고 그냥 무례하고 나쁜 짓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국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명분이 없어졌어요.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는데 스스로 이제 밥상을 걷어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나 그렇죠. 여당 입장에서는 네가 싫다고 했잖아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쩌자는 거냐 도대체. 얘기를 들어주겠다는 건데도 안 오고 본인이 만나달라고 그렇게 해놓고 막상 만나자고 하니까 또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나오고 하면 그러니까 어쩌자는 거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아니 저기는 도대체 뭐를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인가 이런 것들을 꼭 한번 함께 생각해 보셔야 될 그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충주 전통시장에 갔는데 의원님이 이 영상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환경 미화원을 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맞은 그 환경 미화원 그분이 굉장히 이제 기뻐하고 이렇게 뿌듯해했거든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 환경 미화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기다리세요.
바다가로 저기 뭐 하시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울지 마시고요. 여기 뭐 기다리시는 울지 마시고요. 백한님 보려고요. 너무너무 좋아하니까요. 백한님 보려고 왔잖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경대 오시지 마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기다리세요? 진짜요? 제가 뭐 얼굴 안녕하세요. 나오지 마시고. 나오지 마시고. 미안합니다, 미안. 훌륭한 일 하고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영상으로 못 보고 이 스틸 사진을 봤는데요. 예. 그분이 뭐랄까 이렇게 약간 멍하게 감격하신 모습을 표정으로 읽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 대통령이 전통시장에 갈 때마다 왜 그 지난번에는 그 할머니 그 밭에서 캔 그 농산물들 몇 개 이렇게 펼쳐놓은 할머니한테 얼마나 파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예.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눈높이를 맞췄죠. 그 그때도. 전까지 그렇죠. 자, 자리만 지켜주세요. 자리만 지켜주세요. 앞쪽으로 밀면 다치십니다. 밀지 마세요. 그 전까지의 정치인들이 일종의 의례적 방문 혹은 서민을 생각하는 어떤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연출된 장면들이 특히 윤석열 시대 때 많았다고 한다면 그 재벌들 세워놓고 어거지로 떡볶이 먹이고 하던 그 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거와 얼마나 진정성의 면에서 차이가 있는 건지를 드러내는 일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이것을 그냥 단순히 자기의 그냥 일정 중에 하나 보여주는 퍼포먼스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자기 가족들이 다 청소원으로 일을 했고 또 어려운 삶을 살았고 하는 것들을 그런 가족들과 함께 살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절대 남의 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더 공감하시는 거고 그런 점에서 또 이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알리고 또 이거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평가하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과거의 민주정부의 대통령들이 형식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삶이나 그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 배경들을 보면 이거는 진심이 담겨 있는 거라서 조금 더 국민들께 울림을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